어머님, 게장은 비려서 저흰 못 먹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가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간장게장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긴 추석 밥상이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중앙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 아들 민수는 시선을 피했으며 나는 식탁 끝 접이식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죠. 며느리 지은이 사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도 미리 정리하셔야 한다고 요즘 세금이 무서우니까 하면서요. 그때 내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고 곧이어 식탁보에 걸린 게장통이 엎어지며 간장이 하얀 식탁보 위로 번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장 뚜껑을 주워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초라한 늙은 여자의 손에 쥐어진 게장 뚜껑 속에 인생을 뒤바꿀 작은 열쇠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대체 이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나는 72살 윤정자입니다. 도심 끝자락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이 전세방에서 3년째 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옆집 보일러실 벽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싱크대 앞에 서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제부터 쑤시기 시작한 관절이 날씨를 알려주듯 아팠죠. 그래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자 3년 전부터 담가둔 간장게장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일 좋아하던 것이었죠. 당신 손맛은 간장이야. 간장게장이든 장조림이든 당신이 간장 넣고 조린 건 다 맛있어. 귓가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게장통을 꺼내며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진한 간장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게딱지가 윤기나게 절여져 있었죠. 며느리 지은이가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한 번쯤은 먹어주겠지 싶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병어조림을 먼저 해야 했어요. 손질한 병어 6마리를 가지런히 놓고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옆 버너에서는 잡채용 당면이 끓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각각 볶아두고 소고기도 양념에 볶았어요. 당면이 익으면 모두 섞어 참기름과 간장으로 맛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도라지는 어젯밤 내내 쓴맛을 빼두었습니다. 소금물에 주물러 씻고 또 씻고 3번을 반복했죠. 아들 민수가 어릴 때 기침이 심하면 도라지 달인물을 먹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40 넘은 아들이지만 엄마 눈엔 여전히 그 어린 아이 같았어요. 도라지를 들깨가루와 함께 묻혀놓으니 하얀 빛깔이 곱게 나왔습니다. 호박전 반죽을 만들며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고 소금에 절인 뒤 밀가루와 계란을 묻혀 지지는 일은 단순하지만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환풍기를 켜도 반지하 특유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릇노릇 익어가는 호박전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저는 안 먹는다고 했던 게 작년이었나 싶었지만 명절인데 한 개쯤은 먹겠죠. 장조림용 소고기는 새벽 2시부터 삶아두었습니다. 핏물을 빼고 한번 데친 뒤 다시 깨끗한 물에 넣고
푹 끓였어요.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넣고 간장으로 졸이니 윤기가 좌르르 흘렀습니다. 통마늘도 넣어 같이 졸였는데 알싸한 향이 입맛을 돋우었죠. 갈치는 토막 내어 소금에 절였다가 살짝 구웠습니다. 민수가 가시 때문에 생선 먹기를 싫어해서 일일이 가시를 발라내며 살만 따로 담았어요. 손끝이 따가웠지만 아들이 먹기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새벽부터 7시간 동안 서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싱크대를 짚고 겨우 버티며 반찬통에 음식을 담았어요. 반찬통마다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전이라고 쓰면서도 정말 좋아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성이 전해지길 바랐죠. 민수 먹기 좋게 자른 갈치라고 쓸 때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 넘은 아들한테 이러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엄마는 늙어도 엄마니까요. 부엌 구석에는 남편이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바랜 옷에서는 희미하게 남편 냄새가 났어요.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였죠. 3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일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웃겠지?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작업복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었겠지만 나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반찬통을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간장게장은 제일 윗칸에, 잡채는 가운데에, 나머지는 아래칸에 정리했어요. 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정성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매년 명절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불안했어요. 작년 추석 때 지은이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게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 말이 배려인지 거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올해도 똑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돈도 없고 좋은 선물도 못 사주고 그저 이 낡은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가야 했죠. 신도시 아파트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 내일은 정말 다를까? 자꾸만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명절인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맑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었어요. 먼지라도 씻어내고 깨끗한 명절을 맞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만 붙이려고 했는데 어느새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생각해야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엄마 노릇이잖아요. 눈을 떴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거였죠. 몸을 일으키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들을 확인했어요. 혹시 빠뜨린 게 없나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간장게장, 병어조림, 잡채, 도라지나물, 호박전, 장조림, 갈치구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장게장통을 다시 열어봤어요. 게딱지 사이로 알이 꽉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 미소가 지어졌죠. 뚜껑을 닫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것만큼은 꼭 민수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내 저녁은 간단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면 충분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귀성대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밤 9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입을 옷도 준비해뒀어요. 오래됐지만 가장 깨끗한 한복이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3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지만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다림질도 깔끔하게 해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돈네도 온다고 했죠.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사돈 시선이 아직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민수도 웃고 지은이도 웃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길 바라며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센서가 감지하자마자 미끄러지듯 열린 문 너머로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어요. 입가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 내 손에서 반찬통 가방을 받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 담긴 무게가 손목을 저리게 했어요.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뒤꿈치가 대리석 바닥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거실로 들어서니 사돈 부부가 이미 소파 중앙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장만호는 골프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안사돈 오정이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선 파주 신설 역세권 착공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진짜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정희가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부엌에서 나와 어색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민수 얼굴이 3달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를 들은 게 2달 전이었는데 눈 밑 그늘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LA 갈비, 비닐 포장된 잡채, 스티로폼 그릇의 전들, 배달 음식 특유의 기름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내가 만든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병어조림이고요. 이건 도라지나물, 이건 호박전입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있고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은은 배달 온 음식을 예쁜 그릇에 옮겨 담느라 바빴고 사돈 부부는 자기들끼리 최근 다녀온 제주도 골프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 시켜 먹죠? 뭐하러 힘들게 만드세요. 정희가 내 반찬통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구시대 유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간장게장통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숙성시킨 간장 향이 올라왔어요. 게장은 비려서 저흰 못 먹어요. 지은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손가락이 얼얼하도록 게를 손질했던 기억이 무색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자리 배치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돈 부부가 상석에, 민수와 지은이 그 옆에, 그리고 나는 식탁 끝자락 접이식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릴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다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민수 요즘 회사가 어렵다면서? 만호가 갈비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해요. 재산이든 뭐든. 정의가 거들었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 빠르게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집도 미리 정리하셔야죠. 요즘 증여세며 양도세며 세금이 무서워서요. 그냥 두면 나중에 다 세금으로 나가요. 지은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이미 다 계산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세 계약도 곧 끝나시죠?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작은 곳으로 옮기시고 차액은 민수한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부부가 같이 벌어도 빠듯한 시대잖아요. 정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내가 72년 동안 살아온 삶을, 남편과 함께 일궈온 것들을 그저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여다가 놓쳤습니다. 물이 식탁에 쏟아지며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지은이 벌떡 일어서며 팔을 휘저었고 그 팔에 식탁보가 걸렸습니다. 간장게장통이 기울어졌습니다. 갈색 간장이 하얀 식탁보 위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게딱지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뚜껑이 대굴대굴 굴러내 발 앞에 멈췄습니다. 간장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만호는 못 본 척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멈칫했지만 지은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간장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수건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치울게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게딱지를 하나하나 집어 담았어요. 60에서 70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며 단련된 허리가 아팠지만 나는 끝까지 치웠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나중에 치울게요. 지은이 말했지만 이미 휴지로 바닥을 닦고 있는 내 손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었죠. 다 치우고 일어섰을 때 식탁에는 이미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민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내가 가져온 반찬들만 뚜껑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간장게장 뚜껑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만큼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뒤늦게 베란다에서 나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나 가볼게요. 내 인사에 거실에서 희미하게 네, 들어가세요 하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나는 개장 뚜껑을 가슴에 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빨간 숫자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18층, 19층, 20층.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고 한복 저고리에는 간장 자국이 점점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게장 뚜껑이 쥐어져 있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1층에 도착했을 때 추석 보름달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지만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게장 뚜껑을 다시 한번 꽉 쥐고 밤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석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멀리서 다른 집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발걸음은 그저 앞으로만 향했습니다. 손에 쥔 게장 뚜껑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 안에 내 72년 인생이 다 담긴 것처럼. 도심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찜질방도 한산했어요. 카운터 직원은 졸린 눈으로 12,000원을 받고 열쇠 팔찌를 건네줬습니다. 노란색 팔찌가 손목에 감길 때 문득 수십 년 전 버스 회사에서 받았던 사원증 끈이 떠올랐어요. 여탕 락커룸으로 들어가니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는 젊은 여자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아주머니들. 그들 사이를 지나 구석 락커를 찾았어요. 368번. 남편이 세상 떠난 날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한복을 벗으며 반찬통 가방을 락커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도 게장 뚜껑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 집에서 나올 때 무의식 중에 가방에 넣고 나온 거였죠. 간장이 말라붙은 큼지막한 플라스틱 뚜껑이 형광등 아래서 끈적하게 빛났습니다. 왜인지 버릴 수가 없어서 가방째로 락커에 넣었어요. 찜질방 대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독 가팔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72년 세월이 다리에 매달린 것처럼 무거웠죠. 대청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 코 고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벽에 기대니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식혀줬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나처럼 혼자 온 노인들이 몇 명 더 보였습니다. 다들 벽에 기댄 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선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요리만 하고 제대로 먹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매점에서 삶은 계란 2개와 식혜 하나를 샀어요. 계란을 까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계란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어요. 억지로 식혜를 마시며 넘겼지만 2번째 계란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만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어요. 지은이의 차가운 눈빛, 사돈들의 무시하는 표정, 아들의 외면.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락커룸으로 내려갔습니다. 락커를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찜질방 탈의실 구석 벤치에 앉아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반찬통들 사이에서 게장 뚜껑을 꺼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몸으로 가리고 살펴봤습니다. 간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뚜껑 한쪽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위아래 두 개의 판이 붙어 있는 구조였죠. 손톱을 그 틈새에 넣고 살살 들어 올렸습니다. 딱 소리가 나며 뚜껑 안쪽 판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 좁은 공간에서 뭔가가 달그락 떨어졌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보니 열쇠였습니다. 녹슨 로세 열쇠 하나가 형광등 불빛 아래 둔탁하게 빛났어요. 열쇠를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표면에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주 산림조합이라는 글자도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문지르니 간장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뚜껑 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병상에서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던 말이었어요. 게장통 밑에 넣어뒀어. 잊지 마. 그때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폐암 말기라 진통제를 많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늘 중요한 것들을 이상한 곳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열쇠를 손에 꽉 쥐고 다시 대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열쇠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왜 남편이 게장통 뚜껑에 숨겨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구석에 웅크린 할머니 하나를 신경 쓰지 않았죠. 나는 열쇠를 찜질복 주머니에 넣고 벽에 기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남긴 게 이거예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열쇠를 통해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누워봤지만 바닥이 딱딱해서 등이 아팠고 앉아있자니 벽이 차가웠습니다. 결국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자세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까지 갔다 왔더니 내 자리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그렇게 찜질방을 배회하다가 창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새벽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그 중에 아들 집도 있겠죠. 지금쯤 다들 편안히 자고 있을 겁니다. 추석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화목한 가족의 시간을 보낸 뒤에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다시 꺼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열쇠를 비췄어요. 녹슨 부분이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파주 산림조합. 그곳은 남편이 젊었을 때 일했던 곳이었어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잠깐이지만 조합 일을 도왔었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뭔가를 열심히 모았던 것 같은데 조합 출자금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열쇠가 그때와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정자야, 이걸로 내가 살아야 해.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로 적금 다 깨고 집까지 전세로 내놓았을 때 그가 미안해하며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진짜로 뭔가 남겨놓은 게 있었던 걸까요? 열쇠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록 찜질방 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지만 이 작은 열쇠 하나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6시 찜질방에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열쇠가 여는 문을 찾아야 했어요. 가방을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어요. 찜질방을 나서며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파주 가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원이 졸린 눈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추석 연휴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다시 열쇠를 꺼내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어요. 파주 산림조합 창고 238번.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는 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찾으러 갈게요. 당신이 숨겨둔 거. 작게 중얼거리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파주 행버스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배차 간격이 1시간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렸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1시간쯤이야 뭐가 대수겠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반찬통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게장 뚜껑이 들어 있었죠. 이제는 빈 뚜껑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품고 있었던 뚜껑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손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 열쇠가 열문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파주행 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창밖 풍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누렇게 익은 벼가 펼쳐진 들판이 나타났어요. 가을바람에 벼이삭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서니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논두렁 길은 여전했지만 곳곳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도 복선화 사업 예정지, 산업단지, 조성구역. 빨간 글씨로 쓰인 경고문들이 바람에 펄럭였죠.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남편의 유품 상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세로 내놓은 시골집에 아직 짐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세입자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이고, 주인 어르신이시네요. 잠깐 들어오세요.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에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수첩, 도장, 서류 뭉치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노랗게 바랜 메모 한 장을 발견했어요. 파주시 문산읍 구 산림조합 창고. 열쇠는 개장통 밑.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남긴 단서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메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르신, 찾는 거 있으세요? 세입자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메모를 품에 넣고 집을 나왔어요. 이제 산림조합 창고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문산읍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예전엔 자전거로 금방이었는데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3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길가 정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드디어 산림조합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도 떨어지고 유리창도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옆에 붙어 있는 창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덩굴이 건물을 타고 올라 지붕까지 덮고 있었어요. 창고 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자물쇠가 녹슬어 문이 열려 있거나 아예 문짝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그러다 건물 뒤편에서 비교적 온전한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옆에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238번. 손이 떨려서 열쇠를 구멍에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하다가 겨우 열쇠를 꽂았어요.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어서 그런가 싶어 힘을 줬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손으로 먼지를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문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먼지 속에서 반짝였어요.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조합 문서라고 쓰인 글씨가 겨우 보였어요. 상자를 끌어당기자 바닥에 쌓인 먼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철 여러 개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정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봉투를 품에 안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겼구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먼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정자야,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 열쇠로 이 창고를 열어라. 이 안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아무에게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 미안하다.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꼭 내 것이야.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입원했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서류철을 열어봤습니다. 윤정자 명의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파주시 문산읍 일대 산업단지 예정지, 출자증서와 토지보상 협의 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산림조합에서 일할 때 조금씩 모아서 산 땅이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했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고 안의 정막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만 들렸죠.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어요. 상자를 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서류만 가방에 넣기로 했어요. 창고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창고였지만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보물 창고였어요. 문에 다시 자물쇠를 채우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믿고 떠났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논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졌어요. 멀리서 굴착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발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 땅도 곧 변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긴 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가 품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정자 씨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의 옛 친구 만식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어머, 만식 씨. 이런 데서 뭐 하세요? 해 떨어지는데. 나는 가방을 더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하러 왔어요. 만식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기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차 안에서 만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 일대가 개발된다고 난리예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혹시 정자 씨도 땅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거. 그럼 잘 됐네요. 보상금 꽤 나올 거예요. 근데 서류 정리는 하셨어요? 요즘 상속이나 명예 이전 안 된 땅들이 문제가 많아서요. 나는 가방 속 서류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만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참 현명하셨네요. 미리 정자 씨 이름으로 해두시고 차창 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곳곳에 공사 현장 조명이 밝혀져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하지만 내 품 안의 서류는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만식과 헤어지고 전세방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이지만 오늘따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정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출자 증서, 토지 서류, 보상 협의서. 남편이 15년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쓰며 다짐했어요. 지킬게요. 당신이 믿고 간 거 끝까지 지킬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죠. 열쇠를 손에 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새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내 이름으로 된 땅.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땅이 아니라 나였어. 전세방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니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출자 증서 날짜는 2010년 3월 15일, 토지 매입은 2012년 8월 7일.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다가 7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추석 다음 날인데 연락도 없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며느리가 시킨 전화일 겁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있어. 걱정할 것 없어. 그날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지은이가 많이 서운해해요. 서운하다고요. 개장통을 엎어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들이.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봉투 안쪽에 또 다른 편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접힌 채로 구석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정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첫 문장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폐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하던 때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산림조합에서 일할 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게 됐어. 파주 일대가 크게 개발될 거라고.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 너 명의로 땅을 샀어. 내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복잡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했지. 남편이 매달 조금씩 저축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담배도 끊고 소주도 줄이고 그때는 그저 건강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민수나 지은이가 알면 달라고 할 거야. 하지만 이건 오직 너를 위한 거야. 평생 고생만 한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제발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마.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 손이 떨려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눈앞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들어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정자야, 혹시 내가 없어서 외롭고 힘들면 권성태를 찾아가. 등기과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야. 은퇴했지만 아직 파주에 살고 있을 거야. 서류 정리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가 도와줄 거야. 사랑해. 고마웠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편지 끝에는 2021년 11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넉 달 전이었어요. 이미 그때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지 않았어요. 그저 고마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걱정했던 그 마음이 미리 내 이름으로 모든 걸 준비했던 그 배려가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권성태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긋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종수 씨 부인 윤정자입니다. 혹시 권성태 선생님 맞으세요? 아,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종수 형님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죠?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와서 조문했던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땅 서류를 발견한 것, 보상 절차를 알고 싶다는 것. 성태는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오후 2시 파주의 한 찻집에서 성태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노신사였어요. 서류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종수 형님이 정말 현명하셨네요. 정자 씨 명의로 미리 해두시고 이 지역이 곧 개발되는데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최소 몇 억은 나올 거예요. 대단한 선물을 남기셨네요. 몇 억이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태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들이 알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정자 씨 소유가 확실하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먼저 공증을 받으세요. 이 땅이 확실히 정자 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거예요. 성태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속과 공증 전문인 한소연 변호사였어요. 젊지만 실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마.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남편이 내게 당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평생 눈치 보고 살았던 내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라고 했어요. 저녁 8시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바빠. 정리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연락할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내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고 남편이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전세방이지만 오늘은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웠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나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당신도 내 전부였어.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거기 있었어요. 남편도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지켜보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한소연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어머님, 서류 다 검토했습니다. 완벽해요. 보상 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것이에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긴 거예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한소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공증부터 시작하죠. 공증 서류에 서명하면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보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컸어요. 성태가 말한 대로 몇 억이 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놀랐어요. 어머님이 땅 주인이셨군요. 이 일대에서 개인 소유로는 꽤 큰 편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윤정자. 내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선물 잘 받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당신이 믿어준 것처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환하게 보였어요. 만식의 부동산 사무실은 파주 시내 작은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만식이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누님, 어서 오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만식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글자가 떴어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 윤정자. 누님 맞죠? 내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내 이름이었어요. 취득일자는 2012년 8월 7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내 이름으로 해둔 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완벽한 누님 소유예요. 그리고 이 땅 위치가 아주 좋아요. 곧 역세권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겁니다. 만식이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 땅이었어요. 주변에는 이미 개발이 시작된 곳도 있었고 곧 시작될 곳도 있었습니다. 내 땅은 그 중심부에 있었어요. 보상 협의가 곧 시작될 거예요. 감정평가 받으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형님이 정말 좋은 곳을 골라두셨네요. 만식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전세살이만 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니. 그것도 몇 억씩 하는 땅이라니요. 사무실을 나와 바로 권성태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청 앞 카페에서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자 씨, 이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성태가 노트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들이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첫째,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세요. 둘째, 통장을 새로 만드세요. 보상금 받을 계좌요. 셋째, 가족들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세요. 마지막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바였어요. 성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조언인데 한소연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도 작성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유언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72세,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부동산 거래용이요. 대답하면서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니.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감도장을 찍을 때 그 둔탁한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딱! 그 소리와 함께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윤정자. 내 이름이 공식 문서에 당당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 이웃 경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소문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어머, 정자 씨. 어디 가세요? 그냥 볼일 좀 보러요.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숙이 알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테니까요. 특히 며느리 지은의 네일숍이 이 동네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이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신가요? 네, 좀 그래요. 그럼 VIP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혜택이 더 많거든요. VIP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오후에 한소연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증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읽어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땅은 온전히 윤정자의 것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변호사님,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소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건 어머님, 남편분이 어머님 명의로 구입한 거고 어머님이 정당한 소유자예요. 자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아들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하지만 나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엄마 걱정해요. 추석 때 일은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이 있어.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살게.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
추석날 게장통 엎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민수가 움찔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건 됐어. 나 피곤해.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어디 다니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 정리하고 있어.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고 돌아섰어요. 집에 들어와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남편이 오직 나를 위해 남긴 것이니까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 오늘 받은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공증서류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자, 윤정자, 윤정자. 여보, 보고 있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진 속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태였어요. 정자 씨, 내일 토지보상 설명회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추석이 지난 지 일주일. 그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던 노인에서 땅 주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윤정자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분명 들었을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토지보상 설명회는 파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이라 일찍 집을 나섰어요. 성태가 시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심시키려는 미소가 있었어요. 정자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설명 듣는 거예요. 강당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죠. 나도 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상금이 결정되고 합의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질문 있으신 분?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후 한 달 내로 지급됩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상담 부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내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 땅 위치가 아주 좋으시네요. 역세권 핵심 지역이에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보고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봐야 하지만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됩니다. 5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그런 돈을 상상도 못 해봤는데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소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계약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셔야 해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소연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상금은 제 계좌로 직접 받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가족은 관여 안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으실 거예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이건 제 것이에요. 남편이 저만을 위해 남긴 거예요. 한소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윤정자라고 또박또박 썼어요. 글씨가 삐뚤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를 묻히고 종이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딱!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 도장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였으니까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소연 변호사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올 때까지 무시했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바빴어. 지은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올래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해.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산다니.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겐 내 도장으로 찍은 계약서가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와 공기밥을 시켰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어머, 정자씨네요. 뒤에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어디 다니시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볼일 좀 봐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경숙이 옆자리에 앉으려 하자 일어섰어요. 다 먹었네요. 먼저 갈게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지만 이제는 보물상자 같았어요. 그 안에는 내 미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찍은 도장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딱, 딱, 딱. 그 소리와 함께 내 인생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도장 찍었어요. 이제부터 내 도장으로 내 인생을 찍어 나갈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그렇게 살라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자 고객님, VIP 전담 매니저 배정 안내드리려고요. VIP 전담 매니저라니. 72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자산관리 상담도 해드릴게요. 자산관리.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야 했어요. 이게 내 새로운 삶이니까요. 오후에 성태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정자씨. 이제 진짜 땅 주인이 되셨네요. 고마워요. 성태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 정자 씨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수 형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꽃을 화병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봤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도장 찍는 순간 흐뭇하게 웃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 창밖을 보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마치 내 인생에도 새로운 해가 뜨는 것 같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요즘 자주 파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경숙이 결국 떠들고 다닌 모양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다녀왔어. 그것뿐이에요? 응. 왜?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뭐 남기신 거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없어. 병원비로 다 썼잖아. 정말이에요? 그래. 더 물을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은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내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는 한 누구도 내 것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늘 내 도장을 찍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도장은 내가 찍는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세.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이었어요.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나는 은행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5억 3천만 원. 정말로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로 전세방 계약을 해지하고 파주의 시골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그 집, 지금은 남에게 전세를 준 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내 집으로 만들 거였어요. 세입자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요. 아이고, 갑자기요? 저희가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3개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이사 비용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곳으로. 일주일 후 시골집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수리를 시작하려고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기와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집도 나처럼 늙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니까요. 동네 목수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이 집 전체 리모델링 하시려고요? 네. 깨끗하게 다시 고치고 싶어요. 김 사장이 집을 둘러보더니 견적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돈이 있었어요.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실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집으로 해주세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파주로 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우리 부부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그린 낙서, 남편이 못을 박다가 실수한 자국들. 이것도 다 지워야 하나요? 김 사장이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개는 그대로 두세요. 추억이니까요. 부엌을 새로 만들면서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넓은 조리대, 큰 싱크대, 수납 공간. 다시는 새벽부터 요리하다가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부엌에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거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는 새로 의자를 놓았어요. 남편이 앉아서 막걸리 마시던 그 자리였죠. 이제는 내가 앉아서 차를 마실 겁니다. 정자 씨네 집 공사한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숙 같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퍼뜨리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떳떳하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와 지은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공사 중인 집을 보고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을 왜 고치고 있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날카로운 눈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봤어요. 내가 살 집이니까 고치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지은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이 있어. 어머님 돈이요? 어디서요? 그 순간 민수가 지은을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뭔가 남기신 거 있으면 저희도 알아야죠. 가족인데.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땅을 남겼어. 그리고 그건 온전히 내 거야.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내 것을 내가 관리한 거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은이 민수를 쿡 찔렀고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아들 부부인데 상의는 해주셔야죠. 상해? 추석날 게장통 엎어졌을 때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어? 그 말에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림색 벽지, 따뜻한 나무 바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빈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메아리처럼 울렸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그릇 몇 개, 그리고 남편 사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금고 안의 서류들과 남편의 편지였죠. 새 집에 짐을 풀면서 남편 사진을 거실 정중앙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탁자를 놓고 매일 꽃을 꽂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사는 거야.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새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정겨웠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소리가 들렸죠.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정자 씨, 집이 참 좋아졌네요. 감사해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살려고요. 잘했어요. 역시 자기 집이 최고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 집,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최고였어요. 오후에 성태와 한소연 변호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작은 집들이었어요. 정자 씨,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소연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성태는 감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가을에 감이 익으면 정말 예쁘겠네요. 그럼요. 다들 따가세요. 이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루를 비췄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안방, 거실, 마당.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쫓겨날 걱정도 없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대문 옆 못에 걸었습니다. 반짝이는 열쇠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문은 내가 열고 닫는다. 저녁 무렵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나 잘하고 있죠? 하늘에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김장철이 되었어요. 올해는 내 집 마당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많았지만 이웃 할머니들이 도와줬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자 씨, 집도 좋고 살림도 늘었네요. 이웃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나는 그저 웃으며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지하 저장고에 김장 항아리를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는 아들네 김장을 해주지 않았구나. 12월 중순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은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3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토요일 오후에 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차를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국화를 새로 꽂았어요.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민수와 지은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민수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어서 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집이 정말 좋아졌네요. 하지만 그 칭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차를 따르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민수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때 일은 죄송해요. 추석 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은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지은이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땅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가족인데 전혀 몰랐다는 게 서운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당황한 듯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 자식인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면 저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너한테 주려고 했으면 내 이름으로 했겠지.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반은 아들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봐. 보상금 수령 확인서, 공증서류, 계약서 사본.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완벽해. 서류를 하나씩 탁자에 펼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작은 봉투를 꺼내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봐. 지은이 봉투를 열자 10,000원짜리 10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효도가 추석 때 너희가 나한테 준 대접값이야. 이제 우리 계산은 끝이야. 민수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 3개월 동안 연락도 없다가 지은이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모욕이에요.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추석날 너희가 나를 뭘로 봤는지 기억해. 개장통 엎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사돈들 앞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내 집은 내가 지켜.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간섭하지 않을게.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민수가 말렸어요. 가자, 지은아. 그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내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 유언장도 이미 작성했어. 내가 죽어도 자동으로 너희한테 가는 거 아니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 어쩌면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유언장엔 민수에게 일부를 남기도록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알 필요 없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민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 서로 존중하는 거야. 추석날 너희가 나를 존중했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것을 내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했나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말라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민수 씨가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사셔야죠.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고 가을엔 감이 열릴 겁니다. 나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춥고 쓸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밤 10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오늘 민수와 지은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을 줬다. 이제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기를.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에 소복이 쌓였어요. 여보, 첫눈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김장 항아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듬해 가을 202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오후였어요. 작년 이맘때는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내 집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대나무 의자를 감나무 아래 놓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열쇠와 새 집 열쇠를 함께 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깨끗이 닦은 숟가락 하나를 놓았습니다. 추석날 게장통과 함께 쏟아졌던 그 숟가락이었죠. 그날은 썼는데 이젠 달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날의 쓴맛이 오늘의 단맛을 만들어준 거였죠. 감 하나를 골라 따서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칼로 반을 가르니 속이 꿀처럼 노랗게 익어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물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눈을 감고 그 달콤함을 음미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남편이 즐겨 듣던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이 술 한 잔 걸치면 꼭 흥얼거리던 노래였죠.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잎이 하나둘 떨어졌어요. 노란 잎들이 마당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지런히 쓸었겠지만 오늘은 그냥 두기로 했어요. 가을 풍경도 아름다우니까요.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 이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 때도 안부 전화 한 통뿐이었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겠죠. 열쇠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열쇠가 예뻤어요. 저 작은 열쇠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발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자 씨, 마을 이장님이 대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어드렸어요. 이장님, 어쩐 일이세요? 마을 회관에서 경로잔치 하는데 정자 씨도 오세요. 이제 우리 마을 주민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이야. 네, 곧 갈게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작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73세, 아직 늙기엔 이르죠.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에 성태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자 씨도 가세요? 네, 이장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잘 됐네요. 같이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논길을 따라 걷는데 코스모스가 만발했어요. 바람에 하늘거리는 꽃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죠. 정자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그냥 편안해요. 그게 행복이죠. 성태의 말이 맞았습니다. 편안한 게 행복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쫓겨날 걱정도 없는 삶.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경로잔치는 흥겨웠어요. 막걸리도 한잔했습니다.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불렀어요. 누군가 나보고 노래 한 곡 하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 부를게요. 마이크를 잡고 진도아리랑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마당에 드리워졌죠. 주머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지만 또 펼쳐봤어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마.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 여보, 당신 말 잘 들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남편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맞았습니다. 벌써 4년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갈게요. 지은이는 못 가고 저만 갈 것 같아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이겠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 밤이 깊어갔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땅이 아니라 나였어.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용기와 기회였습니다. 72세에 찾은 내 이름, 윤정자.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그 달과 같은 달이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감이 익었다. 아주 달다. 내 인생도 이제야 익어가는 것 같다. 가장 늦게 열린 문에서 가장 달콤한 감이 익었다.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나도 웃는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감을 더 따서 이웃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이니까요. 72세 윤정자가 찾은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의 며느리로, 어머니로, 아내로만 살아온 한 여성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쓴 순간이 가장 달콤한 결실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늦가을에 익는 감이 가장 달듯이 인생의 늦은 계절에 찾아온 자유가 가장 소중한 법이니까요. 제 작은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의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면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인생의 늦은 계절에 찾은 행복은 더 달달함이 됩니다. 여러분처럼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